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이야기는 변압기의 효율 그리고 변압기의 어떤 최대 효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변압기의 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이제 전부하 효율 그리고 n분의 1 부하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하라는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데 부하라는 것은 전기에서 부하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전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과부하, 뭐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것은 원래 10A가 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전기 장치에 10A보다 높은 내가 정해져 있는 전격 전류보다 높은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런 부분을 과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부하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전류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n분의 1 부하라고 한다면 전격 전류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비율의 전류를 흘리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2차 전격 전류가 전부하다라고 한다면, 전부하이다라고 한다면, n분의 1 부하라고 한다면, 했었을 때는 이 전격 전류가 아닌 전류를 n분의 1 비율로 이렇게 감소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 n분의 1에 해당되는 값들이 다 사용되고 있다, 대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효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니까 이 부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부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효율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n분의 1 부하에 대해서 보니까 이 n분의 1이 이렇게 이제 분자와 분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분모에 분자보다는 분자에는 이제 한 번만 들어가 있지만 분모 부분에는 이제 두 가지, 두 군데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출력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동선 부분에 이제 두 군데의 n분의 1 부하에 대한 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하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식이 지금 최대 효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분자와 분모에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할 거냐면 2차 측에 대한 전류의 역수를 이렇게 분자와 분모에 모두 곱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IEN이 없어지겠죠. IEN이 없어지게 되고, 대신에 철소는 IEN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선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곱에서 하나가 없어진 형태,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효율에 대한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부하 또는 이제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값을 손실 부분만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전류로 나누어 버리니까 전류에 따라서 분자는 변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류의 항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전류의 항이 있었던 것을 소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전류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전류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게 되고, 전류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은 철선 부분과 그리고 동선 부분, 두 가지 부분, 즉 전체를 봤을 때 손실만 뭐에 대해서 변화를 한다? 전류에 대해서, 이 부하 전류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형태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전격 전류로 분자와 분모를 모두 나누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Y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Y에 대한 그래프를 실제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그려보게 되면
전격 전류 변화에 대해서 y 값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곡선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y라는 것은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 최소화를 시킨다면 효율은 어떻게 된다? 효율은 최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최대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최대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y-값의 최소화는 어느 지점입니까? 부하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최소값을 가졌을 때겠죠. 근데 최소값은 언제 가질 수 있냐면 미분해서 y를 부하 전류로 미분해서 어떤 y라는 값을 y를 전격 전류에 대해 미분해서 그 크기가 기울기가 얼마일 때 0이 되었을 때 제로가 되었을 때 어떻더라? 손실 y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무슨 조건이다? 최대 효율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부하 전류로 y를 미분할 건데 y에 대한 식은 iem분의 pi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ien r 2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겠다? 미분하자 이거죠. 뭐로? i, e, n으로 미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미분을 해보게 되면 분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i, e, n의 제곱분의 분자가 아닌 분모에 이 부하전류 값이 들어가 있어서 마이너스 p i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미분한다면 단순히 i, e, n만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 R1, 2는 얼마가 된다? 제로이다. 라는 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마이너스 부분을 이항시켜 버린다면 n분의 1의 제곱 R1, 2는 I, 2n의 제곱분의 pi다. I, 2n의 제곱을 이렇게 왼편에 있는 항으로 이항시켜 버린다면 n분의 1의 제곱 I, 2n의 제곱 R, 1, 2는 pi이다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 무엇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손실 계산했었을 때 동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pi는 말 그대로 철손이다. 그래서 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이다? 동손과 철손이 서로 같은 값을 가졌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면, 부하손과 부하손실이 뭐와 같았을 때? 부하 손실과 같은 값을 가졌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동손이 뭐와 같았을 때 철선과 같은 값을 가졌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실의 최대는 어떤 것입니까? 손실의 최대는 원래 손실에 대한 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손실에 대한 식은 n분의 1 ven i n 코사인 파이 2 플러스 pi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i 2n의 제곱 r 1 2분의 n분의 1 ven i 2n 코사인 파이 2라는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효율을 어떻게 한다? 최대를 시키니까 철선과 동선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값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제 이 철선을 동선으로 쓸 수도 있고, 철선을 동선값으로 대체해서 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동선을 철선값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이렇게 철손을 2배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n분의 1 ven ien 코사인 파이 2 플러스 2 플러스 이 2배의 n분의 1의 제곱 ien의 제곱 r1 2분의 n분의 1 ven ien 코사인 파이 2로 동손을 어떻게 한다? 2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철손을 2배로 쓰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동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동소는 부하를 조절을 해서 값을 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이렇게 조절해 줌으로써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동손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동소는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죠.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철소는 최대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철소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이 동손과 철손이 같아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동손을 변화시켜서 철손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동손이 철손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손이 동손의 크기로 변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효율은 동손을 철손의 크기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때 보면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 효율은 철손이 2배가 되었을 때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효율에 대한 조건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자면 부하에 대한 손실은 어떻습니까? 이 전류 제곱의 비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부하손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무부하손은 직선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은 언제 최대가 됩니까? 최대 효율은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효율이 점점 상승해서 최대값을 찍고 최대 맥스 값을 찍고 나서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일 효율이 주어져 있는데요. 전일 효율은 하루 중에 효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란 개념은 어떤 거냐면 H는 변압기의 사용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전부하로 4시간 사용했고 그리고 n분의 1 부하로 2시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출력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4시간 곱하기 VEN, IEN 그리고 코사인 파이 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n분의 1 부하로 2시간이니까 2시간 동안에 VEN을 n분의 1 부하이니까 n분의 1 IEN 코사인 파이 2를 이렇게 더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그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어떠한 부하로 몇 시간 동안 사용했는지를 계속 더해서 하루 중에 효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철수는 앞에 24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4시간이다. 그래서 철소는 하루 중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중에 이렇게 24시간을 이렇게 이제 같은 철순값을 나타낸다라고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중에 효율인 이제 전일 효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상 변압기의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단상 변압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렇게 하나의 1차 측의 권선과 2차 측의 권선이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단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단상이 3개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3개가 모이게 되면 이제 삼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를 가지고 삼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 먼저 단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류는 극성이 따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극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음, 사인파이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한 번은 위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다음 주기에는 위쪽이 마이너스 반대편이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극성이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교류에서 극성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성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극성은 어떤 극성이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극성이 아니라 감극성과 감극성 그리고 가극성 두 가지의 극성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는 그림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AC가 들어와서 AC를 입력으로 1차 측에 AC 입력을 주었을 때 기준점에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기준점을 점을 하나 찍어서 한 가지 상태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순간의 전류는 플러스 부분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되어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철심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속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생성이 되면 2차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속을 상쇄시켜 주기 위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이 두의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향하는 파이 2를 생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파이2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오른나사의 법칙을 잡아보니 이렇게 위쪽 선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 나가는 전류의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위쪽으로 향해서 나가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선을 따라서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플러스의 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외부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면 전류에 따라서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이 V2가 위쪽이 플러스의 어떤 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트 표시를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지점을 점을 찍어주게 되면 같은 상단에 점이 찍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편도 1차 측에 V1이라는 전압이 들어오고 상단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어, 왼쪽에서 봤었을 때와 마찬가지겠죠. 흘러 들어오는 전류에 의해서 내부에는 시계 방향으로 향하는 자속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자속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파이2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파이2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2차 권선에서는 파이2를 1차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이 파이2를 만들기 위한 자속의 방향을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만들어 봤더니 아래 선을 따라서 흘러
나가는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아래쪽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2차 측 기전력의 극성은 아래쪽이 플러스 극성이 되고 위쪽이 마이너스 극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V2의 극성도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플러스가 되는 지점을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면 점이 찍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권선이 감겨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감겨지는 형태에 따라서 2차 측의 극성이 1차 측과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1차 측과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만약에 2차 측의 한 선을 공통으로 묶고 이렇게 전압을 측정한다면, 전압을 측정했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여기 부분의 전압을 V3라고 한다면 V3에 대한 전압이 서로 같은 극성이 연결되어 있어서 V1에서 V2를 뺀 만큼의 전압이 첫 번째 경우에는 계산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V3를 측정을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가 돼서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V1에 대한 전압과 V2에 대한 전압이 서로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1차 측과 2차 측을 서로 연결했었을 때 이 전압이 측정되는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극성이다? 감극성이다. V1 마이너스 V2의 형태가 되면 감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극성은 둘 사이의 전압을 연결해서 측정했었을 때 더해지는 이 전압의 크기가 되면 가극성이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변압기 표준은 감극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극성을 표준으로 삼고 있고, 그러면 변압기의 표준을, 극성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압기의 극성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한 대의 변압기 그리고 두 대의 변압기를 이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떠한 극성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동일한 전원에 대해서 동일한 전원, 여기도 V1, 여기도 이제 V1이고 위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제 감극성을 기준으로 둘 다 감극성을 사용을 하고 어떠한 부하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같은 부하의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반대 극성이 되어버렸다. 만약에 아래쪽이 이 감극성이 아니라 가극성에 대한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색깔을 다시 표시하도록 할게요. 헷갈리게 되니까 색깔을 다시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둘 다 감극성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라인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라인으로 이렇게 같은 극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있는 변압기가 이 가극성 변압기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에 점이 찍히는, 그래서 반대 방향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가극성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2차 측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플러스 나와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와 연결되어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어떤 단락 회로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 이상의 변압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극성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단락 현상이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변압기 표준을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아야지만이 어느 변압기를 사용을 해도 안전하게 점이 찍힌 부분이 같은 극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의 극성을 표준화시켜서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압기의 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류 전압계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교류 전압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류 전압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우리가 뭐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를 알 수 없는 어떤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1차 측에는 직류 전압과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측에는 직류 전압계를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류 전압을 쓸 때 직류 전압에 어디가 플러스이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류 전압은 어떤 극성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라인에 도트 표시를 합니다. 도트 표시를 먼저 하고 나서 스위치가 ON이 되었을 때 플러스 직류 전압에 플러스가 인가되는 부분에 도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ON 되는 순간에 2차 측 이런 전압계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그라운드 GND가 연결되는 선과 그리고 실제 플러스 라인이 연결되는 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연결했었을 때 순서대로 연결하고 직류 전압기의 눈금이 플러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 여기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 위쪽이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라인에 이렇게 도트 표시를 해서 감극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전압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면 반대 방향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도트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가극성의 그런 변압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류 전압계로 전압의 어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압대로 측정되는 전압이 플러스 전압인지 마이너스 전압인지를 가지고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류 전압기에 의한 방법은 이렇게 교류 전원과 스위치 그리고 전압계 두 개의 전압계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측과 2차 측의 한 선을 공통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지금 한 반대편 반대편에 이런 전압계를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2차 측의 전압계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닫고 나서 이 V3의 전압의 특정을 가지고 V3에 대한 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감극성이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감극성이라면 두 전압의 감극성이면 차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가극성이면 두 전압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전압의 차가 되기 때문에 이 V3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V1보다 낮은 전압이다. 그래서 V1보다 낮은 전압이라면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V3에서 측정이 되면 이것은 감극성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V1에 대한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되면 이것은 가극성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서 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 전압계 방법의 이제 단점이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권선비가 매우 크다. 그러면 권선비가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권선비가 매우 크거나 어, 권선비가 매우 크다라면 V2에 대한 전압이 V1과 V2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V2가 매우
큰 값을 가져버리게 되겠죠. V2에 대한 값이 매우 크다. 매우 커버리게 되면 V3 값은 거의 V2의 값과 같은 값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같은 값을 가져버려서 만약에 감극성이다라고 한다면 V2가 매우 커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매우 커버해서 이 측정되는 V3의 값도 거의 V2에 대한 값을 가져버리게 될 것이고 가극성일 경우에도 V2에 대한 전압을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압의 크기가 권사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어떤 전압의 차이를 크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극성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변압기의 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교류 전압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류 전압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보다 장치의 수도 줄일 수 있고 보다 확실하게 어떤 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